안녕하세요. 저는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여성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일을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마주하다 보니 제 인생도 참 고달팠지만 저만큼이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요. 전 특히나 차별 때문에 울고 힘들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차별로 더욱 고되었던 제 시집살이에 대해 오늘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사실 전 농사를 짓는 가난한 집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제 밑으론 4살 터울의 남동생과 6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며 절 키우셨는데 그때 당신 시골초는 더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많았지만 저희 집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진 절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장날이 돌아오면 아버진 늘 장에다 농작물들을 팔러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돌아오실 땐 늘상 먹을 거를 사오셨어요. 그리곤 제 손에 항상 먼저 먹을 걸 쥐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종임이 좋아하는 찹쌀도나스 아버지가 사왔다. 얼른 먹어봐. 우와, 아버지, 오늘은 아무것도 안 사오신다더니 오늘도 역시 사오셨네요. 그럼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종임이 좋아하는 거 꼭 사와야지. 친정 형편은 항상 넉넉치 않아서 집에 정말 먹을 게 부족할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쌀밥은 정말 특별할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어요. 어릴 적 지금도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요. 마을 윗집 할아버지 칠순잔치 때 아버지가 다녀오시며 하얀 쌀밥을 소중하게 싸우셨던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싸온 통엔 쌀밥뿐만 아니라 정말 맛난 잔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아버지가 잔치상에서 조금 얻어왔다. 엄마랑 니들 먹으라고 말이야. 아버지 많이 먹었으니까 어여 먹어봐. 종임 아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싸왔어? 애들 배부르게 먹겠네. 저번에 농산일 좀 거들었다고 많이 챙겨주셨어. 당신도 얼른 먹어. 아버지, 진짜 맞나요? 맨날 보리밥만 먹다가 이렇게 흰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다음엔 쌀 한 가마니 사오마. 그날은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늘 자라면서 가난한 탓에 학교에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부모님께선 늘 저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전 그런 사랑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대학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참 사람이 성실하고 올발랐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늘 힘들었던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은 부유하고 잘 살았습니다. 시댁은 크게 농사를 지었는데 남편은 시댁에서 함께 농산일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결혼하면서 전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숙 남편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요. 시숙은 어릴 때부터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선 시숙이 맏아들이라 뭘 해도 다 받아줬죠. 그만큼 시댁은 정말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어요. 결혼하고서 처음엔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답니다. 밥을 먹을라 치면 항상 시모가 절 부르셨거든요. 애미야, 가서 물 좀 떠오거라. 예, 가서 반찬 좀 더 가지고 오거라. 네 시숙국 좀 데펴와라. 다 식었네. 그러면서 전 내내 밥 한 술도 뜨지 못하고 시댁 식구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뒤치다꺼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자리에 앉을라 치면 시몬 아무렇지 않게 밥상을 치우셨어요. 예, 아직도 밥을 안 먹었니? 아, 이렇게 굶떠가지고 살림을 어떻게 할 거야? 아, 얼른 일어나. 어른들 다 먹었는데 후딱 치워라. 신혼 초반엔
이런 시모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기만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전 그저 시모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둘째인 남편이 형보다 일찍 결혼했다는 걸 영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하나라도 실수라면 아주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눈물 쏙 빠지도록 혼이 났었답니다. 아니, 넌 그릇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니? 집에서 뭘 배운 거야, 뭘? 음식도 못해, 설거지도 못해. 순수 없이 시집 오더니만 이런 것까지 다 내가 널 봐줘야 하는 거니?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 그렇게 시모의 모진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시댁 농사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남편에게 월급이랍시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줬던 거였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집을 구하려고 돈을 달라고 했지만 시부는 결혼하고서 배울 게 많다며 합가를 하라며 나중에 나갈 때 돈을 주겠다고 했었죠. 그땐 그게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시부모님께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올해부턴 수학기 끝나면 제 목도 챙겨주세요. 여지껏 제 거 안 주셨잖아요. 이젠 저도 결혼했고 아버지가 되니까 이젠 좀 챙겨주세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무슨 돈 쓸 일이 있다고 돈을 챙겨줘? 집도 여기서 살아. 밥도 이 집에서 먹어. 네가 모은 돈이 나가? 나중에 니들 따로 짓고 한다고 할 때 그때 주마. 그때 잘 모아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요. 원래 결혼하고서 집 구해주신다고 안 주셨던 거잖아요. 그럼 그 어린 색치 데리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거냐? 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있으니까 니들 여기서 살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다 우리가 모아서 줄 테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정말 서러운 시댁살인 매일매일이 눈물바람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때 당시 20대였기 때문에 뭘 알겠습니까? 그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도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값을 하더라고요. 잠들기 전 힘들어서 훌쩍이는 절 남편은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참자. 아버지가 나중에 집 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정 안 되면 내가 어떻게든 당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게. 그러니까 울지 마. 너무 서러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이제 우리 아이도 태어나는데 아이가 이런 걸 보면서 자랄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해. 애 태어나면 달라지시겠지. 당신 참 고생 많다.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이 많아.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는 남편 덕분인지 전 그래도 시집살이를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시숙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결혼하기 전 이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형님이 시댁에 오면 시부모님은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조심해라, 조심해. 귀한 우리 장손이 있는데 발걸음도 사뿐사뿐 조심하거라. 아이고, 잠깐. 둘째야, 너 뭐하니? 형님 이렇게 냉바닥에 앉게 할 거야? 가서 얼른 방석 가지고 와라. 아버님, 어머님, 저 괜찮아요. 괜찮긴. 네 귀한 몸 조심해야지. 아유, 둘째야, 얼른. 얼른 가지고 와. 아유, 애가 굶떠가지고 뭘 시키면 빠릿빠릿하지 못하네, 정말. 전 시부모님의 태도가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원래도 같이 살며 농사일을 하는 남편보다 밖에서 사업한답시고 집안 돈 다 까먹는 시숙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시부모님이었는데 저와 형님도 이렇게 차별을 하시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숙가 형님은 시부모님이 시내에 주택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서운했는지 그때 처음 제가 시부모님께 반발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근데 좀 서운하네요. 아주버님 장가 가면 저희 집 따로 마련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희 분가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하라고 하시더니 왜 형님네는 집까지 마련해 주세요? 야, 니들은 우리랑 같이 농산이라는데 집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 아주버님은 시내에서 사업하면서 일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사는 것보다 시내에 사는 게 낫지. 뭐 니들 밖에서 다른 일 할 거니? 그건 아니지만 애초에 하신 말이 다르잖아요. 저희도 집 따로 구해 주신다면서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올해 농사만 마무리 잘 되면 그때 니들 집도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진짜죠? 어머님 올해는 꼭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약속하마. 그렇게 시부모님은 분갈 약속하셨지만 결국 연말이 되면 흐지부지 무산되기 일쑤였어요. 형님이 시집을 오고 나서부턴 시부모님의 차별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특히나 형님과 시숙이 집에 올라치면 맨날 풀반찬만 올라오던 밥상이 고기 반찬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좀 먹을라 치면 시모는 그새 그릇을 형님과 시숙 앞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첫째야, 이거 좀 먹어봐라. 오늘 아침부터 니들 온다길래 내가 고기 좀 재워놨다. 양념이 아주 맛있게 되었더구나. 한번 먹어봐. 우리 동규 양념고기 좋아하지 않니? 갈 때 싸줄 테니까 가서 반찬으로 해 먹거라.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번에 보내주신 반찬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아유, 그거 다 둘째가 한 거다. 요즘은 둘째가 음식을 해. 어머, 그래요? 동서, 음식 잘하나 봐. 난 영 못하겠던데. 그럼 동서 반찬 좀 싸주라. 동서가 한 반찬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넉넉하게 좀 싸줘. 요즘 나 왜 이렇게 입맛이 땡기는가 모르겠어. 그러냐? 얘 둘째야. 네 형님 반찬 좀 다 싸줘라. 어차피 네가 내일 또 하면 되지 않냐? 남은 거 싹 다 큰애네 보내거라.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형님은 시댁에 놀러 온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런 형님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지도 않는 시부모님이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만 내내 똘똘 움직이니까 그게 너무하다 싶어서 형님께 같이 하자고 말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형님, 제가 설거지 할 테니까 와서 그릇 좀 닦으실래요? 오늘 그릇이 너무 많아서요. 옆에서 좀 닦아주세요. 예, 네가 하면 되지. 왜 네 형님을 시키니? 주방에 사람 많으면 어지럽다 얘. 너 혼자 가서 하면 되지 않니? 그거 뭐 얼마나 많다고. 네? 어머님, 내내 저 혼자서 일했잖아요.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데 왜 저한테만 하라고 하세요? 네 형님은 손님이고 넌 여기 집안 안주인이잖니. 살림도 자기 게 아니라 어색한데 왜 자꾸 시키려고 해? 너 혼자 그냥 후딱 얼른 하거라. 그러면서 형님을 데리고 가는 시모를 보며 진짜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습니다. 형님은 시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저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아이를 낳고선 그 차별이 더 심해졌고요. 전 결혼을 하고서 1년 뒤에 바로 딸을 낳았고 형님은 시집을 오고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딸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항상 형님의 아들만 찾았습니다. 거기다 형님이 첫째를 낳고 나서 둘째를 2년 후에 낳았는데 그 아이도 남자아이였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매번 가족들이 다 모일 때마다 시숙 가족들을 치켜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역시 장남은 장남이야. 우리 대를 이렇게 이어주려고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장하다고 칭찬하는지 모른다. 그래도 첫째는 첫째라고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말이야. 어머, 그래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길을 살려드려서 다행이네요. 그래, 그래. 우리 집에 아주 복덩이가 들어왔다. 복덩이가. 안 그래도 저 준규는 딸밖에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역시 형만한 아우가 없네. 저는 그런 시모의 말이 제 마음을 꼭꼭 쑤시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시부모님에게 잘하는 건 누가 봐도 저희였거든요. 시숙네는 시내에 산다면서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 뿐이었어요. 시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늘 남편과 제가 다 해드렸는데 그 공은 어디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숙네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귀하게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그런 차별이 저희에게만 해당됐으면 좋으련만 애들이 생기고 나선 아이들에게도 차별을 하기 시작하셨죠. 저희 딸은 걷는 것부터 말하는 것, 한글을 떼는 것까지 모두 다 빨랐는데 형님의 아들은 걷는 것도 느리고 말도 5살이나 되어서 하고 한글도 초등학교 가고 나서도 겨우겨우 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어찌나 형님 아들을 감싸는지 저희 딸한텐 칭찬 한마디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 시험지를 가지고 온 날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100점 맞았어요. 그래. 잘했다. 시모는 그저 잘했다는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도 않고 그날 오기로 한 장손이 언제쯤 올 건지 그것만 내내 기다리셨어요. 마침 장손이 도착을 하자 시모는 한달음에 달려나가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아이고, 우리 장손 왔어? 학교 댕기느라 힘들지? 고생했다, 고생했어. 할머니, 나만 우리 학교에서 글자 못 읽어. 아유, 글 읽는 게 무슨 대수야. 나중에 크면 다 읽어, 다. 우리 똑똑한 명덕이 금방 다 깨우칠 거다. 지금 글 읽어서 뭐해.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조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마침 조카가 저희 딸 100점 시험지를 본 거였어요. 조칸 그 시험지를 보고선 얼마나 우는지 동네방네 떠나가라 엉엉 울더라고요. 시모와 형님은 우는 조카를 달래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진짜 그 모습이 정말 웃겼습니다. 물론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을 듬뿍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만 주어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글도 떼고 이것저것 훈육도 하면서 알려주기도 해야 하는데 시부모님과 시숙네는 아이를 그저 오냐오냐 다 들어주면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상 학교에선 꼴찌에 성격은 아나무인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크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딸 생일이 다가오던 날이었어요. 전 전날부터 딸 생일을 맞아 정성껏 미역국도 끓이고 작은 생일상이라도 차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모가 아침부터 말도 없이 형님, 시숙 식구들이 온다는 걸 알고 갈비탕을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인선이 생일이라 미역국에 상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탕은 나중에 먹어요. 그래도 인선이 생일인데 다 같이 미역국 먹으면 좋잖아요. 에휴, 네 형님이랑 큰아들은 미역국 안 좋아해. 니들이나 먹어라. 걔네들은 갈비탕이나 좋아하지. 아이, 생일인 사람만 먹으면 되지 뭐 다 먹어야 하니?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인선이 생일인데 생일상이니까 좀 맞춰주세요. 됐다. 생일상 차리거들랑 나중에 니들 분가해서 실컷 하면 되지. 안 그래도 자주 안 오는 애들인데 자기들 먹지도 않는 국 차려놓으면 애들이 오겠니? 그리고 생일상을 무슨 그렇게 거창하게 해. 다른 애들 보면 얼마나 배 아프겠니? 다음에 우리 식구들 있을 때 생일상 차리고 이번엔 그냥 간단하게 끝내자꾸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 식구들만 따로 저녁 먹을게요. 결국 그날은 저희 식구들만 방에서 따로 땅에 생일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형님과 시숙네 식구들과 시부모님은 거실에서 갈비탕을 뜯어먹으며 하하호호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다음 날에 시모가
딸에게 생일 선물이라며 용돈을 챙겨주긴 했지만 늘 어떤 날이든 형님네한테 자꾸만 밀리는 게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명절이 되면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시부모님은 세배를 하고 나면 손주들을 쪼르르 세워서 세뱃돈을 주시곤 했는데 항상 저희 애가 첫 번째가 아니고 형님네 애들을 먼저 챙기시더군요. 자, 우리 명덕이 명호 여기 있다. 세뱃돈이니까 잘 챙겨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에이, 할머니, 왜 10,000원만 줘? 우리 더 줘. 더 달라고. 아이고, 할미가 다음에 또 줄게. 오늘은 딱 10,000원씩만 받는 거야. 에이, 10,000원으로 뭐 하라고. 그럼 다음에 할머니가 장난감 사줄 거지? 그래, 그래. 장난감이 할미가 사주마. 조카들은 그 세뱃돈을 받고서도 부족하다며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한텐 10,000원은커녕 꾸깃꾸깃 접혀있던 1,000원짜리 5장을 쥐어주시더군요. 자, 이했다. 인선이 세뱃돈. 이거 모아뒀다가 나중에 할미한테 주거라.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때 뻔히 눈에 보이는 차별을 목격하니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참지 못하고 바로 따지기도 했죠. 아휴,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인선이가 그래도 명덕이보다 1살 누난데 5,000원이 뭐예요, 5,000원이. 주실 거면 다 똑같이 주시던지 해야지. 아니, 인선이보다 어린 명호한테도 10,000원 주시고선 왜 저희 딸은 5,000원이에요? 여자애가 돈 많이 들고 다녀서 뭐 할 거야? 5,000원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쟤들이야 시내에 살아서 자주 못 보지 않니? 자주 못 보니까 겸사겸사 주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딸에게도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올해 분가할게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몇 년 더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벌써 우리 애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다 됐어요. 여기서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부모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래, 뭐 니들이 나간다고 하니 어쩌겠니? 이제 인선이도 중학교 올라가고 여기서 학교까지 가려면 멀기도 하니까 그래야지. 그럼 적당한 곳 알아보거라. 그렇게 저희는 분가를 결심하고 이곳저곳 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딱 우리 세 식구만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뒤 시댁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건 바로 시숙이 하던 사업이 정말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였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여기저기 빚은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니 시숙이 시댁에 찾아와 애걸복걸 애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이러다가 길바닥에 앉아요.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네 식구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요. 아이고, 어쩌냐.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도와달라고. 이번에 중규네 집 구하느라고 우리도 목돈을 다 빼뒀는데 어쩌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저흰 있는 집도 뺏기게 생겼는데요. 일단 급한 거부터 해결하자고요. 나중에 중규네 집이야 그때 해결하면 되죠.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전 시숙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갑자기 시숙이 망했다고 그 집을 구할 돈을 달라니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저희 애 아빠가 여태껏 농사 지으면서 월급을 받았어요. 아니면 돈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살면서 생활비 한다 어쩐다 하면서 한 푼을 안 주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재수 씨,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업 이렇게 망하면 지금 우리 가족 길바닥이 그냥 나앉게 생겼다고요. 일단 사업만 하게 하면 내가 나중에 좋은 집 꼭 얻어줄게요. 어? 아이 참, 내가 장손인데 날 살려야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절대 안 돼요. 절대로요. 전 그날 처음으로 시댁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분가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동안 꾹 참아왔던 건데 어떻게 그 돈을 홀라당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시부모님의 태도였어요. 얘 둘째야. 저기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태껏 니들은 여기서 편하게 잘 살았잖아. 한 몇 년만 더 살면 되는데 이번엔 네 아주버님 좀 도와주자. 네? 안 돼요. 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분가할 때 꼭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유, 어쩌겠어. 일단 우리 집 장남부터 살리자. 어? 어차피 니들 우리가 집 구해주는 거였잖니. 난 우리 장남부터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이해해라. 그때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 그동안의 서러움이 정말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장남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며 저희 집을 구하려고 했던 돈을 다 장남에게 보내줘 버렸어요. 그걸 알고서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정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선 시부모님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집 하나를 구하셨다며 분가를 하라시더라고요. 저흰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집을 보러 갔는데 딱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남편도 이내 할 말을 잃었어요. 방 두 칸짜리에 화장실도 밖에 있는 허름한 집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거긴 사글세였어요. 우리가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여태껏 니들 집해준다고 했던 돈 네 형한테 갔잖니. 그래도 여기 사글세 우리가 내마. 그럼 되지? 어차피 니들 식구가 세 식구니까 방이야 두 칸만 있으면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어머님, 어떻게 그러세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사글세로 네가 좀 이해해라. 우리 사정이 그렇지 않니? 막상 살다 보면 괜찮을 거야. 나중에 농사 짓고 좀 상황 풀리면 그때 좋은 집 해주마. 시모는 또 기약 없는 약속만 하면서 절 달래더라고요. 그때 따라온 형님과 시숙은 그 집을 둘러보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내뱉더라고요. 어머, 집 아담하고 좋네. 뭐 괜찮은데?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 아, 동서 왜 그래? 어머님이 그래도 동서 분가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서 엄청 알아보고 구하신 건데 반응이 너무한다 정말. 그러게요, 재수 씨. 이 정도면 괜찮은 집이에요. 방도 깨끗하고 넓고 화장실도 넓고 말이야. 거기다가 뭐냐? 아, 인선이 학교도 가깝네 이 정도면. 그럼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여기 들어와 사세요. 저희가 아주버님 댁에 들어가 살 테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여기서 아주버님이 사시면 되시겠네요. 에이, 그건 안 되죠. 그럼 인선이 학교가 멀어지잖아요. 마음이야 그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좀 힘들죠.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시숙을 보면서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이 하는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어요. 동서, 솔직히 어머님 입장에선 이 정도면 진짜 잘해주신 거지. 동선의 반값도 다 내주신다잖아. 동서가 뭐 시집와서 아들 낳은 것도 아니고 일을 했어, 뭘 했어? 편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분가하겠다고 대뜸 말한 건데 어머님이 이 정도면 양보 많이 하신 거야. 뭐, 뭐라고요?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 왜 동서 그렇게 화를 내? 아니, 그렇잖아. 동서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집을 바래, 집을? 나 진짜 웃긴다, 정말. 동서, 나야 아들 둘이나 낳았고 대까지 이어줬지만 동서는 아니잖아.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해. 결국 끝까지 차별을 했던 시부모님을 향한 분노, 얄미운 시숙과 형님에 대한 분노가 그 자리에서 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형님은 아들 손주 낳은 거 빼고 뭐 하셨는데요? 네?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절 무시하시냐고요?
뭐?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형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 막말이요? 지금 제가 막말하는 걸로 보이세요? 막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죠. 솔직히 형님 시집 와서 애 낳은 거 빼고 뭐 했어요? 명절이라고 와서 음식을 하길 해. 아니면 김장을 하길 해요. 시부모님 아프다고 하면 와서 안부를 묻길 해. 뭐 하나 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 하세요? 그 잘난 아들들 뭐 대단하다고. 뭐 대단한 거 하나 있다고 유세냐고요. 참, 기가 막혀서 진짜. 여보, 어머님, 와서 보세요. 동서 하는 말 좀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더니 형님은 소리를 지르며 심호고 시숙이고 죄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더니 억울하다며 울며 불며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저 진짜 여태껏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봐요. 동서가 이 집 받은 게 그렇게 싫은가 봐요. 저한테 여태껏 뭐 했다고 나는 집 받고 자긴 사그세 받냐면서요. 뭐야? 얘 둘째야. 이게 사실이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왜요?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내내 첫째만 그렇게 퍼다 주시고 저희 남편 이거 저거 한 번 위해 주신 적도 없으시고 저 그만할래요. 효부 노릇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 하는 거야? 이 집이라도 얻어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집 얻어준 시애미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는. 감히 네가 뭔데 우리 장남이나 큰며느리한테 뭐라고 해? 당장 사과 못해? 얼른 사과해. 끝까지 앞뒤 안 보고 큰아들 큰며느리만 보는 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있던 남편이 결국 큰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태껏 형 사업한답시고 집안 돈 죄다 끌어다 쓰는 거 제가 뭐라고 한 적 없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해도 저한테 제대로 돈 한번 챙겨주지 않은 거 제가 뭐라고 한 적 있어요? 내내 집 해주겠다고 하셨으면서 약속 하나 지켜본 적 있으시냐고요? 아니 그건 네 형이 상황이 심각했잖니.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어쩔 수 없었다뇨. 지금까지 집 해주시려고 했으면 충분히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력이 안 되니까 니들이 알아서 분가하라고라도 하셨어야죠.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분가하면 되지 않니? 분가해. 누가 하지 말래니? 아유, 정말. 그렇게 크게 다투고서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시부모님은 또다시 저와 남편을 불러세워 혼을 내시더군요. 니들 좀 앉아봐라. 니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형이 힘들다는데 그렇게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하니? 어머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껏 우리 집 재산 형이 다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사업 힘들다고 하면 내내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서 지금껏 형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래도 장남이 잘 살아야 하는 거야. 기둥이 무너지면 되겠어? 기둥이요? 어머니, 형이 기둥이라고요? 그럼 저희는요? 저 여지껏 어머니 아버지 뒤에서 묵묵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월급 돈 안 챙겨주셔도 불평불만 한 번 안 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형은요? 형은 장남이라고 온갖 혜택은 다 받았으면서 솔직히 뭘 했는데요? 그렇게 울며 불며 남편이 하소연을 해도 시모와 시부는 귓등으로도 들은 척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편을 철없는 자식으로 취급하셨죠. 이놈아, 네 형이 잘 나가야 뭘 챙기지? 아직 사업한다고 바쁜 애가 무슨 부모를 챙겨? 부모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거지. 그리고 너야 농사 짓고 싶다고 해서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 네가 여기서 농산일도 배우고 그러면서 가족들도 챙기고 그러니까 너도 혜택 본 거 아니고 뭐냐고. 하여튼간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형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동생으로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어? 시부의 말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여기 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자기들 아쉬울 때나 와서 잘하는 척 알랑방귀 끼고 저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며느리 자리 내놓을게요. 저도요. 저도 아들 자리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첫째 아들 평생 품에 안고 사시고 둘째 아들은 없는 셈 치고 사세요. 뭐 이거 사? 니들이 지금 나가면 뭐 제대로 살 수 있을 줄이나 알아? 어떻게 부모한테서 그런 말을 해? 부모요? 자식 차별한 사람이 어떻게 부모예요? 지금까지 아들로 살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갈 테니까 앞으로 찾지 마세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니들이 나가서 여기서 사는 것만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가든가 말든가. 니들 발로 스스로 나갔으니까 돌아올 생각이랑 하지 말거라. 결국 남편은 그날 이후 짐을 다 싸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일을 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해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흰 친정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친정에 찾아가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남편이 울며 불며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내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데리고 갔는데 정말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닐세. 자네라고 그러고 싶었겠나. 최선을 다했으니 됐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생각만 하면 되네. 친정에선 서럽게 우는 남편의 등을 그저 토닥여 주기만 했습니다. 저도 참 남편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친정의 도움을 조금 받아 작은 월세집을 마련했죠. 그때 딸이 13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분갈하고선 남편은 도배일을 배워 일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한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지만 저와 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2년 해가 지날수록 점점 일이 익숙해지고 나중엔 일당도 정말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을 끊은 시댁과는 정말로 연락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시부모님도 괘씸하다며 저를 찾지도 않으셨고요. 시댁이야 첫째 아들만 있으면 되니 아쉬운 마음이 없으셨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희의 상황은 서로 뒤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연락을 받게 된 건 얼마 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건 바로 시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준규야, 네 아버지 어쩌냐? 머리 혈관이 터져가지고 깨어나질 못한다. 깨어나지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찍 가봤어야 하는 건데. 아니다, 아니야. 이게 다 네 형 때문이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형이 또 사고를 쳐서 사업 망한다고 네 아버지한테 또 돈 달라고 했지 뭐냐. 밭 팔아서 이번만 도와주면 자기가 평생 갚겠다고. 그래서 네 시아버지가 그 밭 팔아가지고 도와줬는데 아휴 글쎄 그것마저 다 날렸다지 뭐냐. 어쩌냐. 이제 이걸 어쩐다니. 그렇게 시부가 쓰러지시고 며칠이 지난 후 결국 시부는 영영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숙과 형님은 처음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모는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니 근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왜 안 오세요? 연락 안 하셨어요? 걔네들이 여기로 올 수나 있겠어. 소식도 모른다. 네? 소식을 모른다뇨.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숙과 형님은 시부의 장례식을 찾아올 수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챙기지도 않았던 시숙과 형님이 저희가 없다고 챙기겠나요? 당연히 챙기지 않았겠죠. 처음에 시숙의 사업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하면서 시숙과 형님은 시댁에 제대로 한번 찾아가지도 않았다더라고요.
니들 그렇게 가고 나서 처음엔 네 시숙이며 형님이며 우리한테 자주 찾아오고 잘하더라. 그렇게 떠난 니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큰아들도 잘하니 잘됐다 마음먹었던 게 이렇게 벌로 돌아오는가 보다. 그렇게 자주 오던 애들이 점점 발길을 끊더니만 명절이 돼도 찾아오지도 않고 생일에도 한 번 연락이 없더라. 그러다 큰손주 사고 칠 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 사업 힘들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해. 그럴 때만 와서 잘하는 척 하는데 그땐 우리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어. 그걸 다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모른다, 몰라. 애시당초 사업 망하고부턴 연락도 안 돼. 빚쟁이한테 쫓긴다면서 말하더니만 살아있는지 어쨌는지 원. 큰손주 노름하다 사기로 잡혀가. 둘째 손주는 이런 집 싫다고 집도 나가버리고 아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연락이라도 그럼 해주시지. 우리가 어떻게 염치 없이 니들한테 연락하겠니? 네 시애비 떠나기 몇 주 전부터 내내 니들 찾았다. 시간이 얼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니들한테 꼭 사과하고 싶다면서 말하더구나. 미안하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다. 미안하구나. 그 소식을 듣고서 어찌나 기가 차던지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애써서 키웠던 시모는 그제서야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자식을 정말 잘못 키웠나 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다 내가 벌 받는 거야. 전 시모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차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대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형님과 시숙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이곳저곳 떠돌며 정말 말 그대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씩 도와달라며 시숙이 연락이 온다는데 시모는 그때 이후로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하셨어요. 첫째만, 장남만, 장소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시댁의 끝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재산들을 그렇게 다 날리고서 시부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모에겐 도망간 자식과 영 끊은 자식만 남게 된 거였죠. 남편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루는 저에게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여보, 솔직히 난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감수해야 할 것도 어머니 아버지시고 어차피 아버지는 이렇게 떠나셨으니 어머니도 받아들이셔야지. 근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이상하지? 아니야, 여보. 나도 그래.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이고 아주버님이고 그동안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았다던데 맨날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왔었나 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도와준 게 여러 번인데 결국엔 이렇게 됐다니.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참 씁쓸하더라고. 저희도 시부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도 시부께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셨다는데 그것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고 시모는 어떻게 사실까 걱정도 됐거든요. 그렇다고 과거의 상처를 다 잊은 것도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때 친정아빠가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종이마,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오는 거다. 그렇지만 더 나쁜 게 뭔지 아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사도는 잘못했다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니?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 달라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니들도 그렇게 고민하는 건 이대로 연을 계속 끊는 게 불편해서가 아니냐. 사돈이 또 살 날이 앞으로 얼마나 있겠냐. 니들 선택에 맡기겠다면 나중에 후회할 바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전 아빠의 얘기를 듣고서 그 뒤로 종종 시모를 찾아뵀어요. 남편은 처음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사실 어찌 보면 제 마음이 편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시모도 그 뒤로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저한테 어찌나 미안해 하시는지 늘 눈물바람으로 저와 헤어지시곤 한답니다. 둘째야, 고맙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누가 날 이렇게 들여다보겠냐. 내가 너한텐 정말 할 말이 없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날 이렇게 돌봐주고 네가 나보다 낫다, 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엔 그렇게 저한테 꼬장꼬장 화도 잘 내시더니만 매번 이렇게 우시면서 저 보내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시면 저 다음에 못 와요. 마음 무거워서 어떻게 와요? 알았다. 내가 너만 보면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꼬장꼬장 하시던 시모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어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정말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시모와 그렇게 연락을 하고 나니 남편도 언젠가부터 같이 시댁에 오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한 달에 한두 번 저 혼자 가던 일이 점점 남편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게 되었고 또 언젠가부턴 남편과 저녁마다 시모와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밥을 먹고 나서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쓱 내미셨습니다. 어?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애미야, 내가 많이 늦었다. 그렇게 해주겠다던 거 이제서야 해주는 게 정말 미안하구나. 늦어서 너무 미안해. 이거 여기 집 서류다. 큰애가 재산 다 까먹고 날려먹었을 때 겨우 이거 하나 남겨두었어. 이제 이건 니들 거다. 네? 아유, 어머님, 이걸 왜 저희한테? 당연히 니들한테 줘야지 누구한테 줘. 큰 건 아니야. 3억 정도 되는데 이거라도 받아주겠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내가 벌 받는 거지. 니들한테 준 상처 죽을 때까지 벌 받으며 살 테니 억지로 올 필요 없어. 그렇게 시모는 오랜 약속이었던 저희 집을 해주셨습니다. 시모는 정말 많은 후회를 하셨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내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죠. 처음엔 그 집만 저희에게 넘겨주고 다시 저희와 연을 끊으시려고 했지만 저흰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턴 저희 딸도 시모를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저희 딸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모가 신장병으로 투병을 하기 시작하면서 딸이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딸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인선아, 넌 할머니가 밉지도 않어? 예전에 너 할머니 밉다고 싫다고 했었잖아. 맨날 명덕이 명호만 좋아한다면서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할머니를 챙겨? 에이, 그래도 우리 아빠 엄마잖아.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우리 아빠도 없었을 테고 당연히 나도 없었을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를 못 본 척해. 할머니가 아프시면 아빠도 슬퍼해. 난 우리 아빠 슬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아유, 기특한 우리 딸. 엄만 우리 딸에 비하면 한참 멀었네. 우리 딸 마음씨가 너무 깊어서 엄마가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기특하다, 기특해. 그렇게 저흰 시모를 용서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모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아마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지난 날이 억울하지도 않냐며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억울합니다. 속으로 분통이 터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모 시대 땐 누구나 장남, 장손이 귀한 시대였고
그런 시대상에서 자랐던 시모도 그게 당연하다고 컸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시모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는 건 자식을 둔 부모로서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듯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미덕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정말 건강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시모도 투병 중이지만 건강하게 잘 버티고 계시고요. 저희 남편과 딸 역시 앞으로 인생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정말 저도 많이 참았고 많이 울었고 또 많이 미워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더라고요. 좋은 날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해지지도 단단해지지도 못했겠죠. 이제 누구보다 제 삶을 사랑하고 아낀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도 무시당하지도 않고 앞으로 저 자신을 그리고 제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단단해지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